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단칼에 잘라서 간단하게 핵심을 설명하는 단칼 철학사, 팟개비의 철학 이야기 중 서양 철학사 6번째 강의로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 플라톤 철학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서양 철학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서양 철학사, 즉 철학의 역사 강의에서 지금의 진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설명할 전체 진도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포함됩니다. 단칼 철학사의 개략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은 이 방향이고요. 지금의 진도는 여기입니다. 플라톤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주의적 경향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동영상의 핵심 내용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서양 철학을 넘어 서양의 모든 과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상의 철학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범위도 플라톤 이상으로 넓어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단칼에 잘라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중심 뼈대를 딱 잘라서 말하자면 이런 4가지 핵심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경험의 중요성도 합리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상식적으로도 매우 균형 잡힌 사상을 포괄적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논리학입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이기도 한데 이 논리학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체계화하고 상세히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이 존재론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념론, 판단론, 추리론으로 구성되는 논리학을 만들었고 이것은 이후 1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넷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가치론은 윤리학과 정치학으로 분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윤리와 사회윤리를 나누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 문제들이죠. 자,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상세히 이해해 봅시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데아론과 경험의 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존재론입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존재론의 질문은 무엇이 존재하는가 혹은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거죠. 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이데아와 재료가 합쳐져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모든 존재는 형상과 진료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데아론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충분할 뿐이죠. 그래서 이데아인 형상에 진료가 더해졌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도 그 중심은 이데아론인 것입니다. 다만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플라톤은 이데아를 강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강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단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순수한 이성과 더불어 경험도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들도 하기 쉽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데아이고 경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실제 철학을 연구할 때에는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데아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형상과 진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형상과 진료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설명하는 책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사라진 것 같은 오해를 줍니다. 하지만 형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곧 이데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의 형상이 원이고 원은 이데아니까요. 그래서 형상과 진료로 존재가 구성된다는 것은
자동차 바퀴는 동그란 형태, 즉 형상과 고무, 즉 진료로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철학을 잘 이해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책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암기죠. 한편 플라톤의 순수 이데아, 즉 형상이 없는 이데아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개념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이데아들이 여러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데아론의 철학적 발전이라 할 수 있죠. 한편 형상과 진료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이후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칸트가 인식을 설명할 때 이성과 경험의 결합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곧 논리학입니다. 그런데 뜻이 비슷한 너무 많은 용어들이 나오니까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존재론은 사물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라고 묻는데 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이데아와 재료가 합쳐져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데아와 재료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형상과 진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라는 질문이 따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논리와 경험입니다. 그 각각의 인식론의 영역은 논리학과 보통의 여러 과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존재론이고 이것은 철학 용어이며 이것은 인식론이고 이것은 과학체계 혹은 학문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의 내용이 플라톤의 상기설입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상기설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그 내용이 결국은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전체가 철학이라고 생각했지만 철학과 다른 과학들이 구분되는 지금은 이 부분만을 철학 전공자들이 주로 연구합니다. 이 강의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내용이 뭐죠? 알고 보면 이데아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론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먼저 우리의 인식은 존재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논리를 뜻하는 로직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생각, 특히 이성 속에서 세상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가 경험에서 얻어지는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파르메니데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생각, 즉 이성의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데아들에 대해서 분류하고 상호관계 및 구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곧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내용이죠. 한편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은 모두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말이죠.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철학이라는 것이 이런 활동인 거죠.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봅시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체계가 개념론, 판단론, 추리론의 3단계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제 곧 할 텐데 일단은 이런 방식의 논리학이 이후 1000년 이상 강력한 학문적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쉽게 말해 대략 1500년 이상 별로 변화가 없이 논리학이라는 학문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그 핵심 내용으로 최초의 형식 논리학을 완성했습니다. 현대의 기호 논리학과 같은 방식의 추상적인 논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혼자서 뚝딱 만든 거죠. 이런 학문의 역사를 연구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학으로 지식을 확장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목적입니다. 즉 인식론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정언적 3단론법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대전제, 소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3단론법은 순수 논리적 법칙을 찾아낸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 이런 논리학의 추론 법칙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자체도 의미가 큰데 이런 3단론법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방대해서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마치 코끼리의 긴 코만 보고 코끼리를 뱀과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더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이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는 이런 표시로 어디쯤 설명하는지 드러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발은 개념론입니다. 개념이란 생각의 최소 단위를 나타냅니다. 나무, 파랑,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이다 등도 다 뜻이 있으므로 개념입니다. 이게 유럽의 말에서는 조사가 없어서 모든 개념이 하나의 단어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옛날에도 좀 쉬웠지 않나 하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개념은 의미 혹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단론입니다. 개념이 생각의 단위였다면 판단은 이런 개념들이 2개 이상 연결된 것입니다. 하늘이 파랗다, 모든 새는 날개가 있다 등의 생각이 판단입니다. 하늘이 파랗다는 하늘, 파랑, 그리고 뭐뭐이다의 세 개념이 결합된 판단이죠. 이런 판단은 맞거나 틀리거나 합니다. 참 혹은 거짓이죠. 세 번째는 추리론입니다. 추리론은 판단과 판단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나무는 뿌리가 깊다, 그러므로 이 나무는 튼튼하다 와 같은 생각의 흐름이 추리인 것입니다. 이런 추리는 타당하거나 부당합니다. 즉 논리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3단론법은 추리론 중의 한 부분으로서 타당한 추리의 형식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개념론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론에는 범주론과 존재론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개념론에서 개념은 생각의 최소 단위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곧 이데아이기도 합니다. 이데아를 요새 말로 가장 잘 바꾼다면 그것은 개념인 것이죠. 다만 개념이라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썼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플라톤은 모든 이데아들에 대해서 통틀어 말하다시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개념론에서 개념들을 상세히 분류합니다. 이 분류를 범주라고 하고 영어로는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카테고리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생겨나 일상에까지 퍼진 거죠. 개념들을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 연구하는 철학이 범주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그것을 했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개념들을 분류했습니다. 개념들을 종류별로 묶은 거죠. 그래서 10개의 최상위 범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든 범주들을 통합하는 가장 넓은 뜻의 개념이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탐구한다면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동물에 대해서 탐구한다면 늑대, 코끼리, 토끼 등의 모든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존재 탐구의 철학을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제1철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론에서 존재론이 생겨난 거죠. 그럼 플라톤 철학을 설명할 때 말한 존재론은 뭐냐? 플라톤 철학에서 지금의 존재론에 해당하는 생각을 설명한 것일 뿐 그런 철학 자체는 플라톤에서 아직 없었습니다.
판단론은 개념과 개념의 연결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1984년작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을 봅시다. 우리는 이것이 비록 유명한 소설 제목이긴 하지만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존재와 가볍다가 연결되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이건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왜 이게 잘못되었지? 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것, 즉 개념들 간의 올바른 결합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결합된 개념들만이 의미 있는 판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이론을 만들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체 범주의 개념에 속성 범주의 개념이 결합되는 것은 옳다, 이런 식입니다. 코끼리는 크다는 것은 코끼리가 실체이고 크다는 속성이므로 올바릅니다. 하지만 부드러움은 빠르다는 속성과 속성이 결합되었으므로 틀린 것이죠. 여기서 잠깐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으로 돌아가서 실체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근세의 데카르트 철학 등에서 실체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실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카르트 이후 중요하게 다루는 이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이렇게 정의되었었습니다. 이후 데카르트 시대에는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런 실체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타난 까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를 기준으로 하위 개념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체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은 1차적이고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여타의 개념들은 존재론적으로 실체 범주에 의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간단히 눈여겨보세요. 다시 논리학으로 돌아와서 추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필연적으로 옳은 판단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판단들, 즉 전제에서 다른 판단인 결론을 도출하는 올바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판단론에서는 개념들이 연결되어 올바른 판단이 성립하는 조건을 생각했죠. 이제 판단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그 판단들이 연결되어 올바른 추리가 성립하는 조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추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당한 도출 관계를 뜻합니다. 여기서 다시 타당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제가 옳을 때 결론이 반드시 옳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당성에 대한 이런 의미는 현대 논리학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추리 규칙을 찾는 것이 현대 논리학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한 일화를 소개하자면 세계적인 철학자 칸트는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만들었고 동시에 그가 완성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내용은 대단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칸트 시대 직후에 현대 논리학이 나타나면서 갑작스럽게 논리학이 크게 발전합니다. 칸트가 살아있었다면 못 쓰겠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 버전의 상기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단 논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즉 상기할 수 있는 진리인 것이죠.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수학적 추론의 법칙을 연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개략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용이 많죠?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방대합니다. 자, 이제 가치론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론은 윤리학과 정치학으로 나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내용은 행복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답은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잘 산다는 게 뭐야? 가 따라 나오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인간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그 고유의 기능이 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사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사회 집단의 윤리학입니다. 즉 올바른 국가사회란 무엇인가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논의합니다. 이런 내용도 방대하지만 여기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해도 그 전체 내용을 다 알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정치학과 같은 많은 내용은 철학이 아닌 정치학에서 다루기도 하죠. 한편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전체적인 학문책에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이 내용 역시 방대하므로 간단히 소개만 하자면 이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멈추고 이 표를 간단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맨 밑에 있는 이론학이 곧 요새 말로 순수 학문으로서 철학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작학이 아마도 응용학문 정도 되지 않나 싶네요. 실천학은 말 그대로 실천학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즘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학문 구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 존재하는 대상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즉 그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를 알고자 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금 재미는 없겠지만 예를 자꾸 바꾸는 것보단 하나의 단순한 예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를 돕는다는 생각에서 간단한 예로 자동차 바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고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료인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원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형상인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엔진의 힘으로 굴러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작용인이고, 자동차 바퀴가 수레를 이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목적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것, 즉 대상에 대한 이해는 이 네 가지 원인을 알므로써 완벽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골자를 간단히 비교해 봅시다. 이런 삼각형이 하나의 철학 체계라고 합시다. 이런 생각의 꼭대기, 즉 정점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궁극의 진리가 있습니다. 플라톤에서는 선의 이데아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존재일 것입니다. 여기서 플라톤 철학은 존재론을 중심으로 가치론이 더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식론도 존재론인 이데아론과 붙어 있긴 합니다만 선분의 비유는 존재론과 가치론을 하나로 뭉쳐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논리학을 바탕으로 존재론과 인식론을 중심에 묶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가치론과 인식론의 위치가 좀 바뀌었다고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내용은 방대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 단칼에 잘라서 정리하자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모든 철학과 학문을 구체적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둘째, 논리적 이성과 경험적 지식의 균형을 조화시킨 철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존재론은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은 사고의 학문이자 존재의 법칙인 것이죠. 껍데기는 논리학이지만 그 내용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상세히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인식론 역시 논리학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가치론은 윤리학과 정치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사물에 대해 설명 가능한 모든 방식을 정리하여 사원인설을 제시했습니다. 단칼에 자르는 서양 철학사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설명은 매우 길었습니다. 단칼에 잘라서 이해해야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 것은 알면서 잘라야 하니까요. 아마도 철학을 오래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플라톤과 함께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